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난입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40대 이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화성 물질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했던 남성 한 명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 화상연설에서 러시아, 중국과 핵 군축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제품에 다양한 관세를 매기는 한편 금리와 유가 인하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에 불만을 품고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이 심지어 법원에 불까지 지르려 했던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미리 준비한 듯 기름통을 가져온 한 남성이 손전등을 들고 판사 집무실이 있는 법원 7층을 뒤지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경찰은 조직적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법원 건물 외벽 깨진 창문 앞에서 두 남성이 무언가 얘기를 나눕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성의 주머니에선 노란색 통이 보입니다. 잠시 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노란 통을 꺼내 구멍을 뚫고 손으로 눌러 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라이터용 기름을 담은 통으로 추정됩니다. 기름을 받은 남성은 깨진 창문으로 다가가 한참 동안을 법원 안으로 뿌립니다. 미리 준비한 듯 기름을 건넨 남성은 곧이어 라이터를 꺼내 종이에 불을 붙이고 법원 안쪽으로 집어던지고 자리를 뜹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폭도들 일부가 불까지 지르려 한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 불이 붙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에는 폭도들을 피해 옥상으로 대피한 직원 25명이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검은 코트를 입은 방화 용의자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폭동 현장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건물 위로 가자는 듯 손가락을 들어 무언가 지시를 내렸고 법원 안으로 들어가 다른 폭도들과 함께 판사를 찾아 이곳저곳을 들쑤시기도 했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왔냐고? 손전등을 들고 영장 전담 판사의 집무실에 있는 7층을 뒤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전 법원을 빠져나와 도주했고 이후엔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시위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파주 자택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공동 주거 침입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물론 방화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06년생으로 극우 성향의 개신교 활동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화까지 계획하고 조직적인 폭동을 준비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가담자는 물론 배후 세력도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외구에게 약탈당했던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 좌상이 647년 만에 애초 봉안됐던 충남 서산 부석사로 일시 귀향합니다. 부석사에 따르면 현재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보관돼 있는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 좌상은 오전 10시 이혼식 후에 부석사로 옮겨지고 오후 3시에는 부석사에서 불상이 돌아온 사실을 부처님께 고하는 고불식도 열리는데요. 절도범이 훔쳐 국내로 들여온 불상은 일본 소유권이 인정돼 오는 5월 11일 전에 국립문화연수산연구원으로 반환돼 일본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시행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기존 농막을 대체해 농업과 취사를 포함한 전원 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임시 숙소인데요. 농촌 체류형 쉼터가 활성화되면 농촌 생활인구 확산으로 지방 소멸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의료 제품의 허가와 안전관리를 체계화하는 디지털 의료 제품법이 시행됩니다. 디지털 의료 제품법은 해킹 등에 대처하기 위해 보안 지침을 준수하고 상품을 판매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식약처는 법 시행에 따라 관련 전산 시스템 사용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콜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휴가를 내면 최대 열흘까지도 쉴 수 있는 설 연휴 기간에 국내외 여행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신문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134만 명이 해외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설 연휴 때보다 해외여행객은 14%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국내 여행업계는 상황이 다른데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남 무안공항 폐쇄가 장기화하면서 광주 전남은 직격탄을 맞았고요. 전남 지역 여행사들이 판매했던 여행 상품은 96%가, 광주 여행사들이 판매한 여행 상품은 1,200여 건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도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요. 탄핵 정국으로 외국인의 한국 여행 수요가 위축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을 0.75명으로 전망하면서 추가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 출생아 수는 23만 명이었고요. 지난해에는 합계 출산율이 당초 예상했던 0.74를 넘어서는 0.75를, 출생아 수도 24만 명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밝혔는데요. 출산율과 출생아 수 반등은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의 추가 대책도 눈에 띄었는데요.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 배정 제도를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입니다. 현금 없는 캐시리스 은행 점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은행이 이달에 새롭게 문을 연 구로디지털 금융센터점과 성수동 금융센터는 현금 없는 점포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점포에서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없어서 현금 거래를 할 수 없고요. 디지털 전환으로 현금 사용이 줄어든 추세에 따른 건데요. 일각에서는 일부 현금 사용자의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고요.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하면서 최근에는 우체국 집배원이 현금을 배달하는 서비스까지 생겼습니다. 다음은 매일경제 볼까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94,850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10% 이상이 지난해 통신 판매업 인허가를 받은 곳으로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건데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공세가 본격화된 지난해 1월에만 17,000여 곳이 문을 닫았고요. 연말엔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꺾이며 12월 전체 폐업 쇼핑몰의 16%가 폐업했습니다.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한라일보인데요. 코로나로 장정 중단됐던 제주 무사증 제도가 풀리면서 악용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111개국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서 30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로 입국한 이들은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지만 취업 등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해서 제주를 이탈하는 겁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사증 제도 이용 무단 이탈은 7건 발생했고요. 올해 들어서도 베트남인 11명과 한국인 브로커 1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공항에 비해서 검문 감도가 낮은 항만을 이용해서 제주 이탈을 시도했고요. 한국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위조해서 여객선에 탑승하는 등 범행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법원에 난입해 폭동에 가까운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6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는데요. 한 온라인 사이트에 범행에 가담한 이들이라며 얼굴 사진을 그대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서부지법에 발생한 폭동 사태에 가담한 인물들이라며 얼굴 사진을 공개한 건데요. 일부 얼굴 사진에는 이름까지 써놨고 폭도라거나 선전 선동자라는 수식어도 붙여놨습니다. 또 폭력 사태 가담 수준도 분류해놨는데요. 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된 영상에서 따온 걸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들 인물이 실제 범행했는지는 확인된 건 아니고요. 설령 사실이라 해도 사적 제재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속이 후련하다는 반응도 보였지만 죄가 있다면 오롯이 법으로 처벌받게 하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눈밭을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귀여운 동물들, 국내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자 멸종 위기종인 담비인데요. 노루를 쫓으며 먹잇감을 사냥하기도 하고요. 풀밭을 어슬렁거리면서 먹이를 찾는 살기 모습도 보이는데요. 국립공원공단이 공개한 야생동물 희귀 영상입니다. 지리산과 무등산, 소백산, 팔공산 등 국립공원 일대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로 쉽게 보기 어려운 야생동물들의 숨겨진 일상을 포착한 건데요. 암컷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수컷 노루 2마리가 불을 맞대고 싸우기도 하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긴 점박이 올빼미가 날렵하게 하늘다람쥐를 사냥하는 순간도 담겼습니다. 또 살기 영역을 표시한 자리에 너구리와 멧돼지, 노루 등 다른 야생동물이 보이는 반응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살과 먹이 경쟁을 벌이는 너구리가 삶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땅에 몸을 비비는 행동에 누리꾼들은 놀랍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서서히 속도를 높여가는 순간 쾅 하고 무언가 날아와 앞 유리를 강타합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유리에 구멍까지 뻥 뚫렸는데요. 자세히 보니 앞차가 밟고 지나가며 튀어오른 금속 부품이었고요. 운전자는 얼굴에 큰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지난 17일 경기 용인의 한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누가 떨어뜨린 건지도 몰라 보상받기도 막막한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로 위 낙하물은 정말 많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죠. 새로 된 차량 부속품부터 플라스틱 상자나 심지어 폐기름 범벅까지 위험 요인이 다양하고요. 정비 불량의 적재 불량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리꾼들은 낙하물 사고는 대부분 원인 제공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 관리를 책임지는 도로공사가 점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시청자 여러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 디즈니랜드에서 한복을 입은 미키마우스가 등장해 설맞이 행사를 선보인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중국 누리꾼들이 음력설이 아닌 중국설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댓글 테러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미키 미니마우스가 새해 인사를 건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구도 보이고요. 화면 상단엔 루너 뉴 이어 음력설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디즈니랜드에서 공개한 설 기념 영상을 두고 중국 누리꾼들이 발끈했습니다. 음력설이 아닌 차이니즈 뉴 이어 중국설이라고 주장하는 댓글들이 넘쳐나고요. 중국설을 도둑 맞았다는 식의 댓글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중국인의 삐뚤어진 중화사상에 아시아권 문화를 자기만의 것인 양 댓글 테러를 펼치는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다고 지적했고요. 국내 누리꾼들 또한 달도 지구도 중국이 만들었다고 우기지 그러냐며 한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식품 위생 논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죠. 최근 SNS에 공유된 논란이 된 영상입니다. 등을 보이는 한 남성, 설마 싶은데 소변을 보는 듯한 모습인데요. 중국 쓰촨성 청두의 한 허거 식당에서 촬영된 영상이고요. 영상을 찍은 손님은 식당 직원이 소변을 보고 있었다고 폭로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조사에 착수한 현지 당국, 문제의 영상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매장은 현재 문을 닫았고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중국의 소변 파부는 처음이 아닌데요. 재작년엔 산둥성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소변 보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던진 바 있습니다. 매서운 바람을 타고 눈발이 휘날립니다.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일대를 비롯해 루이지애나주, 플로리다주 등에 이례적인 겨울 폭풍이 닥쳤는데요. 10cm의 눈이 내린 루이지애나주에서 재밌는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빙판길로 변해버린 뉴올리언스의 한 거리를 아이스 하키장으로 만든 남성. 자세가 예사롭지 않죠. 이번엔 한바탕 눈싸움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눈을 보고 신이 난 이들은 수녀와 신부였는데요. 누리꾼들은 겨울이라 즐길 수 있는 것들 유쾌하면서도 낭만이 있다는 반응이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악의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미국 LA에서 또다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주민 3만 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요. 현지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소방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진화에는 역부족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오전 11시쯤 LA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80km 떨어진 캐스테이크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은 5시간 만에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33제곱킬로미터를 태우고 확산 중입니다. 소방당국은 캐스테이크 지역 주민 3만 1,000명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We have over 4,000 firefighting personnel assigned to the incident, and we had a very robust ground and air response to the incident that you see behind me. 하지만 몇 달째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 시속 67km에 달하는 돌풍까지 겹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아직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에 당분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된 만큼 불이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28명이 숨진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이 잡히기도 전에 또 다른 대형 산불이 발생한 것인 만큼 주민과 당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LA 카운티 지역에 $100만, 약 14억 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 수 있는 핵심 증거는 비상계엄 포고령 1호죠. 헌재 변론에서 이에 대한 공방도 치열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의 집행 여부를 설명하면서 검찰 조사 진술과 정반대의 증언을 내놨습니다. 유소영 기자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계엄 포고령 1호를 두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집행 가능성과 실효성이 없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주무장관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집행하려고 했냐는 질문에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포고령의 첫 조항은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는데도 집행을 강행하려 했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조항은 1980년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의 5.17 내란 당시 반포된 포고령 10호를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어떤 계엄 포고령에도 이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해당 조항의 위헌 위법성을 따지며 윤 대통령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냐고도 물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최종 검토했다고 했는데 위헌 위법성이 뚜렷한 포고령 조항을 보고도 윤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자인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도 김 전 장관에게 포고령 작성 과정을 직접 질문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거는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뭐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평상시 이제 대통령 업무를 하시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거든요. 네. 뭐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찾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앞선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은 달랐습니다. 비상계엄 요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봤다며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만큼 별도의 법무 검토가 필요 없다고 여겼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증인신문이 끝나갈 무렵 이미선 재판관은 야당에 경고하고 부정선거를 조사하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상계엄 선포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고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며 전두환식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 수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연입니다. 12.3 내란 사태의 여파로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치에서 급락한 건데 이 때문에 지난해 전체 성장률도 2%에 그쳤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10년째 고깃집을 하는 김천호 씨는 요즘 가장 힘듭니다. 기대했던 연말 특수는 없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사라진 단체 손님은 지금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보통 30명, 40명 대 인원들이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 안정을 찾으면 그때 회식을 다시 하자 해서 제가 10여 년 해오면서 너무 처음 닥치는 일이라. 지난해 4분기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0.2% 크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연말 분위기에 나아지리라던 기대감이 내란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셈입니다. 불황을 겪는 건설업 성장률도 마이너스 3.5%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12월 달에 와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 신용카드 그 사용액들이 이런 것들이 또 증가세가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0.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전망치에서 무려 0.4%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연간 성장률도 2%에 그쳤습니다. 이 역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민간 소비 성장률은 1.1%로 코로나19 때인 2020년 이후 가장 낮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작년 11월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사태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성장이 좀 고착화되려고 하는 기로에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타이밍인데 지금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에 가로막혀서 우리가 그런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추경과 같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정희입니다.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이 긴 만큼 약 3,50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날 전날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 다음 날 오후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설 명절 교통 대책을 이승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엔 총 3,484만 명의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보다 29% 늘어난 수치지만 연휴 기간이 늘어난 만큼 이동이 분산돼 고속도로 하루 평균 통행량은 지난해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설 당일인 29일엔 최대 인원인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돼 연휴 기간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귀성길은 설날 전날인 28일 오전, 귀경길은 30일 오후 출발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경부선 등 전국 주요 고속도로 갓길 차로 63개 구간을 개방하고 총 2,100여 킬로미터, 234개 구간을 교통 혼잡 예상 구간으로 정해 우회 안내 등 관리에도 나섭니다.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됩니다. KTX와 SRT 등 역기성 철도 운임은 최대 40%까지 할인해주고 버스, 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도 평시 대비 12.3%, 9% 늘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설 당일과 다음 날엔 귀경객을 배려해 서울 지하철과 버스도 심야 연장 운영됩니다. 연휴 기간 동안 곳곳에 폭설이 예보되면서 제설 장비와 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열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 제설제도 미리 살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도로 결빙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문화하나 플러스입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멤버들이 SNS를 통해 새로운 활동명 공모에 나서며 독자적인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자체적으로 새롭게 개설한 SNS에 일정 기간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공모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누리꾼들의 댓글 참여를 독려했고요. 별도의 입장문에선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도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괴롭히고 공격해왔다며
소속사 관계자들은 멤버들의 일부 부모님도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말 소속사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어도어 측은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고요. 뉴진스의 새 활동명 공모 소식에 어도어는 중대한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et's say no one wants to hear what a kid wrote last month. Well, I like your songs. 배우 티모시 샬라메가 위대한 예술가 밥 딜런을 연기해 화제가 된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인데요. 다음 달 26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메인 포스터와 예고편이 공개됐습니다. 포스터 속 티모시 샬라메는 음악계를 뒤흔든 뮤지션 밥 딜런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모습이고요. 예고편은 문화적 격변기인 1960년대 초반 혜성처럼 등장한 밥 딜런의 파격적인 도전을 담았는데요. 2분 30초가량 되는 영상에선 밥 딜런의 다채로운 음악이 흘러나와 마치 한 편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도 하죠. 티모시 샬라메가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는 극찬이 쏟아진 이 영화는 전 세계 유수의 시상식과 영화제에서 15개 부문 수상, 96개 부문 후보로 선정되며 영화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배우 선우은숙과 지난해 봄 파경을 맞은 방송인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유 씨에게 2년 6개월 징역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며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신빙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처형인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배우 선우은숙과는 지난 2022년 결혼했지만 지난해 4월 이혼했는데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남매 듀오 악뮤의 이찬혁이 1살 연상의 배우 하지수와 열애설에 입사했습니다. 가요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이찬혁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호흡을 맞추며 가까워졌고요.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데요. 이찬혁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사생활의 영역이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찬혁은 동생 이수연과 듀엣으로 한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뒤 지난 2014년 가수로 정식 데뷔했죠. 직접 작사, 작곡한 200%, 오랜 날, 오랜 밤 등 여러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열애설이 불거지기 직전 이찬혁은 그룹 프로미스나인 출신 이세롬과 결별설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양측 모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웹툰이 오픈하고 나서 똑같은 범죄가 일어난 거야. 뭐야? 그는 과연 예언자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가? 배우 권상우 주연의 영화 히트맨2가 개봉하자마자 흥행 1위에 올라섰습니다. 히트맨2는 인기 웹툰 작가가 된 전직 특수요원 준이 그의 웹툰을 모방한 테러 때문에 범인으로 몰리는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린 액션 영화인데요. 개봉 첫날인 지난 22일 10만 명 넘게 관람해 한 달간 흥행 1위를 달리던 하얼빈을 밀어내고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날 하얼빈은 15,000여 명이 찾아 누적 관객 수 455만 명을 넘겼고요.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포켓몬스터 에이지 뮤와 파동의 용사 루카리오가 그 뒤를 이어 흥행 3위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문화하나 플러스였습니다. 연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금요일 아침 찬바람이 다소 불긴 해도 예년 수준의 기온은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아래 햇빛이 비치겠고요. 이제 먼지는 많이 빠져나갔는데요. 낮 동안 대기 정체가 되면서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북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다소 탁하겠고요. 오후부터는 더 깨끗한 바람이 불어들겠습니다. 연휴 날씨도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오후에는 강원 산지와 해안가에 눈비구름이 들어와서 일요일까지 5에서 15cm
안팎의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파가 내려오겠습니다. 설날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곳곳에 한파와 대설, 풍랑특보도 발효되겠습니다. 그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기 때문에 체감추위가 더 크겠습니다. 따뜻한 옷을 챙겨서 귀성길에 오르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부터 강원 해안가와 산지에 눈과 비가 내릴 텐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는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무겁고 습한 눈이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영하 2.2도, 춘천이 영하 7.7도, 대구가 영하 3.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9도, 대전과 전주가 10도, 부산이 14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잠시 후에도 뉴스는 계속됩니다. 이 같은 먹어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분의 차이가 효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붓고 피나는 잇몸병엔 4가지 성분 이가탄. 잇몸이 달라집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강남이 부러워할 비즈니스 인프라.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뛰어넘는 스케일. This is the real high-end. High-end work edition. 신건교 클라우드 시티. 사랑하세요. 내 몸을. 아껴주세요. 내 몸을. 메디컬 파라오. 메디컬 파라오는 목, 허리, 추간판 탈출증 치료를 위해 견인하는 정형용 견인장치이자 요추와 골반 주변 근육을 정위치로 교정하는 정형용 교정장치입니다. 내 몸을 교정하는 의료기기. 메디컬 파라오. 지금 바디프렌드 라운지에서 만나보세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찰 조사에서 비상입법기구를 명시한 최상목 문건의 지시자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문건 전달을 부인했고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 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에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판사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난입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40대 이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화성 물질로 법원에 불을 지르려 했던 남성 한 명도 긴급 체포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경제포럼 화상연설에서 러시아, 중국과의 핵 군축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지 않는 제품에 다양한 관세를 매기는 한편 금리와 유가 인하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에서 비상입법기구가 명시된 최상목 문건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또 부인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아예 자기가 써서 건넸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저희 MBC 취재 결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문건 지시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가 적힌 문건을 건넸다는 사실을 또 부인했습니다. 계엄을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문건을 자기가 썼다고 했습니다. 또 문건도 자기가 건넨 거라며 윤 대통령을 거들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실무자에게 전달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의 검찰 조사 내용은 다릅니다. MBC 취재 결과 검찰은 최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이라고 부르면서 실무자에게 손짓하자 실무자가 여러 차례 접은 쪽지를 건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최 장관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하라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직책을 기재부 장관이라고 정확히 불렀고 참고하라며 문건의 용도도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앞선 국회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검찰은 문건에 적힌 비상입법기구를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
대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내란죄 성립의 강력한 물증으로 꼽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을 김 전 장관 자신이 쓰고 자신이 줬다고 주장한다면 윤 대통령이 발을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문건의 지시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문건 외에 외교부 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 지시 문건을 여러 장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그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외교부와 경찰청장 문건은 윤 대통령이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 검토와 승인 없이 문건이 작성됐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국무총리, 행안부 문건도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조희용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예, 그 지시를 받았는데. 하지만 김 전 장관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 상황이 급박해지자 출동한 요원들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한 걸 곽 전 사령관이 의원으로 착각했다는 취지입니다. 김 전 장관은 김병주 의원이 의원을 빼내라는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담당했던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국회에 출석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김 전 장관은 계엄 당일 투입한 병력도 280명으로 소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과거 계엄과 다르게 소수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면서 결국 210명을 투입하라고 지시한 윤 대통령에게 30명을 더하자고 해 280명만 국회에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탄 역시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를 하지 말라고 해 통합 보관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검찰 공소장 내용과 배치됩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12월 3일 국회에만 특전사와 수방사, 경찰을 통틀어 2,400명의 병력이 투입됐고 부정선거 수사 등을 위해 선관위 관련 장소에 투입한 병력을 모두 합하면 총 4,700명의 병력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론 내내 자리를 지키며 모두 5차례 직접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를 지시받은 적도 자신이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계엄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정치인들에 대한 동정을 미리 파악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집행 의사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예인영 사령관한테 체포하라는 그런 지시가 아니고 그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을 몇 명 불러주면서 그 인원들에 대해서 동정을 잘 살펴라. 그렇게 이제 지시한 바는 있습니다. 체포조 운용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체포할 수 있는 혐의도 없고 체포할 기구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체포가 이뤄지느냐며 격양된 어조로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엄 당시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정치인을 우선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옮기라는 지시가 공유됐습니다.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지시를 이행한 사람은 있는데 정작 상급자는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늘어놓자 재판관도 따져 물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다른 사람은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다면서 해당 인물들의 동정을 파악해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시한 게 아니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그건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체포를 지시했다는 진술도 한둘이 아닙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들이라는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했다는 걸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놓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방금 보신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마주쳤을 땐 서로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자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증언에 호응하듯이 고개를 끄덕거렸고 서로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홍익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장관이 체포된 지 46일 만에 서로 대면한 셈인데 심판정에 따로 가림막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눈도 마주치지 않았지만 신문이 시작되면서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손가락까지 꼽아가며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방탄, 탄핵, 특검, 오직 3가지에 매몰돼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계엄군에게 실타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 윤 대통령 주장과 똑같은 증언이 이어지자 귀를 기울이던 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도 자주 포착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자 최측근인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평소 윤 대통령이 하루 24시간을 거의 국가, 국민, 민생만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 정치 상황이 좀 어려우면 감정도 기복이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신문에 나선 윤 대통령의 질문에도 김 전 장관은 적극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약 2시간 반 동안의 증인신문을 마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윤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낸 보석 청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공수처가 12.3 내란 사태 발생 51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진술과 국회에 병력을 더 보냈어야 한다는 진술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여의치 않자 예상보다 빨리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직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해 함께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지휘 통제실에서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한 직후인 새벽 1시쯤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앞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전화를 걸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국회에 나와 개인 의견을 전제로 2차 계엄 가능성이 컸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고 장관도 김영현 장관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인데 계엄 관련된 부분에 군 지휘관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모빌라이즈 할 수 있다고 상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이 500명 정도라고 답하자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의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계엄 당일 280명의 소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에도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다시 극단적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결정 직후 서부지법 판사 집무실을 찾아 위협한 사랑제일교회 전도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폭도들은 취재진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는데 경찰이 폭행을 주도한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적 중입니다. 지은수 기자입니다. 법원 7층 영장전담 판사 집무실 문을 부수고 수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이형석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벌인 끝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법원 내부 구조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판사실 위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제일교회는 특임 전도사는 성경 공부를 수료하면 부여하는 명칭일 뿐이고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 없다고 배우설을 부인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부지법에 가지 않으면 형벌을 가하겠다. 그리고 구치소에서 대통령을 꺼내와야 된다. 이런 류의 발언은, 이런 취지의 발언은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입증할 수 있고. 정광훈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겠다며 출국해 미국에 머물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전 목사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을 통보할 걸로 보입니다. 법원을 덮친 폭도들은 경찰은 물론 취재진도 마구 폭행했습니다. 취재진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야, 집어넣어. 명함 꺼내라고. 전례가 없는 집단 폭동으로 MBC뿐 아니라 다른 언론사 취재진들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이 이 가운데 MBC 취재진을 때린 폭도의 신원을 확인하고 폭행에 가담하고 장비를 망가뜨린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새벽 다보스 포럼에서 화상 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핵 군축 관련 언급이었는데 러시아와 중국과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다보스 포럼 화상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중국과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 근거로 2020년 대선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비핵화 이야기를 했었고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I will tell you that President Putin really liked the idea of cutting way back on nuclear, and I think the rest of the world we would have gotten them to follow, and China would have come along too. China also liked it. 그대로 진행됐으면 중국도 동참했을 거라며 중국의 핵무기가 현재는 미국보다는 적지만 곧 따라잡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China has a much smaller right now nuclear armament than us or field than us, but they're going to be catching it at some point over the next 4 or 5 years.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사실상 핵 군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러시아 간 전략 핵탄도 제한을 다룬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은 러시아가 참여 중단을 선언해 1년 뒤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까지 포함한 핵 군축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중러 3국 간 논의가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종료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Hopefully China can help us stop the war with, in particular, Russia, Ukraine. They have a great deal of power over that situation. 다만 트럼프 스스로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했던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쟁 종료를 목표로 미중러 간 핵 군축 이슈를 던지면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도가 읽힙니다. 그리고 협상 진도를 보면서 북한과 접촉하겠다는 구상도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네,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나치식 경례를 연상시키는 동작으로 논란을 빚은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 대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언급이 나왔다는데요. 정세기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정부 자문기구죠.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인 머스크가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 연설에서 한 손동작으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나치 경례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였는데 정작 네타냐후 총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오른손으로 가슴을 친 뒤 손가락을 모은 채 손을 대각선으로 들어올리는 머스크. 환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며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반유대주의에 반대하는 미국 시민단체는 머스크가 나치식 경례가 아닌 열정의 순간에 어색한 동작을 취한 거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요. 손바닥을 아래로 하고 오른팔을 들어올리는 나치 경례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SNS에선 머스크의 동작이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졌고요. 미국과 이스라엘 일부 언론도 파시스트 경례를 연상케 한다고 전했는데요. 머스크는 주류 언론의 선동일 뿐이라고 일축했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머스크의 SNS에 이스라엘은 훌륭한 친구가 중상모략을 당하고 있다고 두둔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과 관계가 틀어진 집권 1기 참모들에 대한 정부 차원 경호를 줄줄이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첫 임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 전 보좌관의 비밀 경호국 경호를 중단하게 했는데요. 전임 바이든 정부가 이란의 암살 위협에 경호를 제공해왔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호를 철회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란의 암살 위협을 받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과 브라이언 훅 전 이란 특사 등에 대해서도 비밀 경호국 경호를 받지 못하도록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외국군의 군사 파병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히자 러시아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군의 군사 파병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외국 군대의 구체적인 규모를 논하기는 너무 이르다며 선을 그었고요. 외국 군대의 파병은 보다 광범위한 안전 보장을 위한 일부 조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안전보장 수단으로 북대서양기구 나토 가입을 주장해왔지만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그 대안으로 평화유지군 배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나토 회원국의 병력 배치는 통제 불가능한 긴장 고조를 초래할 거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택 앞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데요. 모두 좁은 정문 안으로 들어가길 기다려보지만 워낙 사람이 많이 몰려 입장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석유와 호텔, 카지노 사업을 하는 갑부가 자신의 푸놈펜 저택에서 세뱃돈을 주는 행사를 벌였고요. 한 사람당 4만 리에, 우리 돈 14,000원과 쌀 2kg을 나눠주기로 했는데요. 부자들이 음력설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세뱃돈을 뿌리는 캄보디아 풍습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군중이 몰리면서 사람들이 밀려 넘어지기 시작했고요.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명이 다쳤는데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출동해 행사를 중단시키고 분중을 해산 조치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잠시 후 MBC 뉴스투데이 울산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휴대폰 그만. 이럴 때 정말 고민되시죠? 우리 학교 댄스 동아리 친구들 완전 멋진데 한번 볼래요? 갑자기 찍으면 어떡해. 촬영하기 전에 허락은 받으셨나요? 슬기로운 미디어 생활을 위해서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함께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을 만들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위해 이제는 미디어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과 경주, 포항에 참여하는 해오름 동맹이 9년 만에 상설기구로 확대 개편돼 본격 협력에 나섭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 사이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시작한 중국 전기차 산업의 성장세를 살펴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국민의힘 홍성우 울산시 의원에 대해 의회 징계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울산과 포항, 경주시가 참여하는 해오름 동맹이 결성된 지 9년 만에 상설기구로 확대 개편됐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소멸과 산업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법 통과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오름 동맹 광역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울산과 포항, 경주 세 도시의 중간 지점인 경주에 마련됐습니다. 해오름 동맹은 지난 2016년 행정협의체로 시작했는데 9년 만에 상설협력기구로 확대 개편된 겁니다. 세계도시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 총 6명은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건의문에는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개최 지원,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울산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 철강과 2차 전지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포항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등이 담겼습니다. 규제라든지 조세 특례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꼭 특구로 지정이 돼서 세계도시의 여러 형태로 발전을 도모하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새 도시는 상설협력기구 출범으로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법은 새 도시를 잇는 슈퍼산업권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국회 산자위 소속 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에너지 산업 지원, 개발 제한구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과 개발, 광역교통망 구축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도 제시하고 새로운 실천 과제를 내서 손에 와닿는 그런 결과로 연기시킬 수 있도록 지방 소멸 위기도 얘기를 하고 또 지방 산업 위기도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타개해 나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기를. 해오름 동맹은 앞으로 경제와 관광, 문화 등 5개 분야 37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10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때 울산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사용하고 소규모 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해오름 동맹의 위상 변화가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과 산업 위기를 해결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울산시 의회 홍성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 의회는 다음 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뒤에 이후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에 대한 시의회 징계는 빨라야 3월 임시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퇴진 울산 본부는 어제 김기현, 박성민 국회의원을 내란 수계 옹호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퇴진 울산 본부는 울산경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에서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내란 수계를 옹호하며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 내에서는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사용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또 나왔는데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새로운 성범죄로 떠오른 일명 딥페이크 범죄. 지난해 경찰청이 검거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573명 가운데 80%가 10대 1 정도로 특히 청소년들의 범죄 가담 비중이 높습니다. 울산에서도 지난해 4월과 8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학생들의 범죄를 예방하고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인권위에서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솔직히 아예 휴대폰을 학교에 안 가져오는 거죠. 솔직히 휴대폰 사용 학교에 와서 그리 할 일이 없거든요. 울산은 현재 학교 재량에 맡겨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는데 전체 241개 학교 가운데 23%인 56개 학교만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이 소통하며 적용하고 있는 만큼 강제적인 방안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강제성이 필요하다, 법으로 규제가 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으면 저희도 조금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들고 올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요구까지는. 학생 대부분은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막상 또 거두면은 좀 약간 연락 부분에서 학교에 뭐 친구랑 소통해야 될 때 그런 부분에서 좀 못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안 걷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반면 교육청이 지난해 학부모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0%가 수거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자녀와 연락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보통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기는 하는데 선생님도 수업에 들어가고 이러면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수거를 했다가 뭐 어떤 시간에는 좀 돌려 이제 줄 수. 휴대전화 수거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교육청은 다음 달 13일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여론 수렴에 나섭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어제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방어에 1차 성공한 가운데 3월 정기주총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상호 출자 구조를 이유로 영풍에 의결권을 제한한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도입과 이사 수를 19명으로 상한하는 정관 변경안을 가결했습니다. 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MBK 영풍연합은 빠른 시일 안에 임시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최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위기를 겪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도 중국 전기차 위협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설태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의 나라 독일에 진출한 중국 BYD 전기차 전시장입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파격적 디자인과 다양한 무선 편의 장치를 갖추고 있고 무엇보다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워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Die Qualität passt, wenn man alles anfasst. Es fühlt sich einfach gut an, es hört sich gut an. Ich habe
eigentlich nie einen Kunden, der sich über die Ausstattung oder den Innenraum beschwert. 한국에서도 중국 자동차는 일상이 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의 절반이 이미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로 채워졌습니다. 우선 이 자리가 편해. 이 자리가 좋다 나쁘다 할 거 없이 뭐 전기차도 전기차도 다 봤지만 거의 같아요. 세계 100개국에 수출하며 전기차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한 중국 BYD가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차량을 동남아 판매가보다 싸게 한국에 공급해 이미지를 개선한 뒤 고급차와 하이브리드 등으로 점차 점유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持续的会将我们最好的技术、最好的产品、最好的新能源汽车陆续的带到韩国来，与广大的消费者朋友们一起助力韩国全新的绿色经济发展。 중국 최대 자동차 회사 BYD가 저렴한 전기차를 출시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입니다.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 후계농 사업이 예산 부족에 따른 대출 자금 고갈로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자금 신청자의 4분의 3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부실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 추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는 하지만은 완전한 피해 구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경주의 귀농에 양봉 농사를 시작한 청년농부 정모 씨. 3년여 전 정부의 청년 창업형 후계농에 선정돼 저리의 육성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믿고 지난해 11월 양봉시설 확장을 위해 1억 3천만 원짜리 땅을 사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갑자기 대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하더니 대출 탈락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장 다른 곳에서 급전을 구하든지 아니면 계약금을 날리게 된 겁니다.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이제 정책 자금을 이렇게 받아서 그 부분을 아주 요긴하게 쓰면 이 정책이 참 베스트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다 계획해 놓은 거에서 발목을 잡게 되는 이제 격이 돼버린 거예요. 정부가 선착순이던 청년 후계농 대출 방식을 지난해 말 갑자기 심사 후 배정으로 바꾼 뒤 정시 같은 대출 탈락자가 속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출 신청자 3,800여 명 가운데 75%인 2,800여 명이 탈락했고 경북에서도 500여 명이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출 심사 강화를 이유로 들지만 예산 부족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추경의 편성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지금 농림부에서 기재부에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닌가라는. 지금 하여튼 여러모로 저희가 지금 추가 지원 방안을 강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5천 명의 청년 후계농을 더 뽑기로 하고도 대출 예산은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억 원 줄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청년 농부들은 정부의 청년농 3만 명 육성 정책은 구호뿐인 정책 사기라며 추가 예산 편성과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4,500억 원을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완전한 피해 구제는 힘들 거란 전망입니다. 4,500억 확보 더 해와봤자 어차피 일괄구조 안 되고 하반기에 뭐 신청하는데 하반기에 지금 상반기 신청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으로는 택도 없고. 우리 농업의 미래인 청년 농부들이 부실한 정부 정책 탓에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국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 구글이 전라남도와 손을 잡았습니다. 구글은 전남의 관광 문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구글 지도를 전남 관광 홍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 구글의 윌슨 화이트 부사장이 목포를 찾았습니다. 남도의 유명 관광 코스 중 하나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를 직접 체험한 구글 임직원들. 전남 관광문화자원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This is amazing. I'm just really taking it all in. The views are super picturesque.
natural beauty. I think it's more people should experience this. 구글 실무진들은 해상 케이블카에서 목포를 내려다보며 전남 관광의 가치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구글 본사와 전라남도는 관광산업진흥과 지역 기업의 육성에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입니다. The types of things that will attract tourists. And for Google, our mission is to organize the world's information and to make it universally accessible and useful. So finding hidden gems like the gems that exist here in Jeollanam-do province and lifting those up for the world to see, that's why this is the perfect place for us to sign an MOU with Governor Kim and his team. 이들은 먼저 구글 지도에 전남 관광지를 소개하기 위한 캠페인을 함께 추진하고 지도에 소상공인 업체 정보를 등록해 홍보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프로필 활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문화관광에 앞으로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갖춘 구글 지도가 전남 관광 홍보에 활용되는 만큼 관광업계도 큰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사업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니 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또 기대가 크네요. 구글은 또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 특별 교육도 마련할 예정. 중장기로도 전남의 관광 문화와 역사 자원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구글 플랫폼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협력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울산 영 아너 소사이티 클럽에서 1,000만 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 남구치 회장 및 회원 일동 359만 원, 울산 울주군 새마을에서 3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중고집에서 200만 원, 울산 소방본부에서 120만 원, 지벨 프로주 어린이집에서 108만 4천 원, 아름드리 어린이집에서 50만 원, 김상수님께서 10만 원, 배진근 한미진님께서 각각 10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성금 납부는 한 통화당 2,000원에 ARS 전화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의 나눔 온도는 81도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시민 행복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1조 7,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실국별 업무 보고를 실시하고 있는 울산시는 생애 주기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과 여성,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보건 기능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체계 지원, 또 감염병 예방 관리 등으로 사회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동구가 설 명절 기간 동안 울산대교 통행료를 무료로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구는 전국 고속도로와 함께 부산의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등 많은 민자도로가 연휴 기간 무료 운영에 나서지만 울산대교는 10년째 명절 무료화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대교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는 전 구간 기준 소형차 1,800원, 중형차 2,700원, 대형차 3,60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방송된 UHD 3부작 다큐멘터리 바실라를 제작한 울산 MBC 설태주 전상범 기자가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다큐멘터리 바실라는 신라시대 해상 관문 울산과 수도 경주에 남아있는 외래 유물, 이슬람 기록 등을 토대로 1300년 전 유라시아 문명 교류를 국내 최초로 탐사 보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산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10대 중 한 대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의 친환경 자동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울산 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 60만 7천여 대 가운데 친환경차는 6만 1천여 대로 10.1%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9년 울산의 친환경차는 1만 3천여 대로 5년 사이 4배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윤아 기상캐스터입니다. 설 연휴를 앞둔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3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부산과 울산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에도 눈비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화요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연휴 내내 춥겠는데요. 급격한 온도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주일 내내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안개로 인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이 5.4도, 울산이 0.4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산이 12도, 양산이 14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창원이 2.2도, 함안이 영하 6.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창원이 13도, 함안이 12도가 예상됩니다. 내륙 지역은 어제보다는 기온이 더 낮습니다. 진주는 현재 영하 4.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m로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겠지만 월요일에 내린 눈비가 얼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귀성길 도로 살얼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날씨였습니다. 울산시에서